오늘 먼저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삼철이라고 불리는 세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어젠가요? 예. 특보단장으로 임명이 되셔서. 근데 지금 삼철 하는데 이번에 민주연구원장으로 복귀한 양정철 전 비서관, 그리고 지금 중국에 가 계신가요? 예. 이호철 전 민정수석. 예.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공교롭게 다 철자로 끝나서 삼철 하는데 듣기에 괜찮으세요? 예, 사실 삼철이라는 용어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물론 다 함께 그 참여정부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탄생하기 위해서 일익을 담당했다는 면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연하게 철자가 같다 해서 삼철 이렇게 수년간 프레임을 이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화면 보시면서 하면 더 어색하죠? 계속 저보고 얘기하시다가 이따가 패널들하고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철을 좋아하시는가.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제가 여쭤보고 패널들께 질문하도록 할 텐데요. 이해찬 대표가 이제 특보단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저를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에 저 보기 집중을 싫으세요? 질문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대표 경선 때도 이해찬 대표 쪽 안 도우셨고 또 원내 대표 경선할 때도 이제 뭐 딱 그쪽은 아니지만 김태년 후보가 이해찬 대표하고 좀 가까운 쪽이라서 근데 그때도 이인영 대표 쪽 밀었죠. 그런데 왜 특보단장을 시켰을까 궁금한데요. 예. 일단 제가 그 이해찬 대표와 함께 일을 한 지 또 모시고 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참여정부 때 제가 수석할 때, 민정수석할 때 총리로 일을 하셨고요. 이후에 쭉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한다든지 또 서거 이후에 여러 일, 예를 들어 노무현 재단에 이사장 하시고 제가 이사를 한다든지 당에 와서도 여러 가지 일들 같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확실하게 그 당대표 선거에 이해찬 대표님을 지지 안 한 거는 맞지만 그동안 해왔던 또 여러 가지 생활에 함께 나누었던 그런 부분이 변함이 있거나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 찾아뵙고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특보단장직을 제안한 것은 다른 걸 떠나서 당의 통합이 중요하다.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화합된 모습이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일각에서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제안 말씀도 해주셨고 저도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총선 승리나 당내 화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이미 수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주 흔쾌히 또 아주 기꺼이 제가 수락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통이 큰 건지 전해철 의원이 그릇이 큰 건지. 그것보다는 물론 이해찬 대표님의 배려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의 당이 민주당이 당내 통합이 절실하고 또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특보단장으로 임명이 되셨으니까 이제 특보단을 꾸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규모를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많은 숫자보다는 당 내외를 하는데 특히 당에서는 한 5, 6분, 6, 7분 물론 전전히 이제 대표님과 제가 의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당에서 한 5, 6분, 6, 7분 하고 당에 있는 분들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특히 앞으로 이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에 많은 분들이 와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마땅히 당에 와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또는 지위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특보단을 구성해서 실제 당에 대한 역할도 하고 또 당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특보단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보단은 총선용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 특보단의 기본 의무가 이해찬 대표의 정무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해찬 대표의 임기인 내년 8월까지 계속 될 거고요. 당장은 말씀하신 대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게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또 확실하게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당장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삼철이라는 표현 그렇게 좋아하는 것 아니라고 하셨지만 어차피 이제 세 분이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측근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쭉 외국에 나가 있던 민주연구원장도 이제 전면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들어오고
또 전해철 의원이 또 특보단장 맡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총선을 대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삼철을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제 참여정부 또 문재인 대통령 관계에 의해서 공통점은 있지만 현재 처지는 전혀 틀립니다. 예.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현실 정치하고 거리를 두고 있고 또 해외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국내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상황이 있고 양영철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참여해서 일을 해야 된다. 안 할 이유가 없고 특히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을 안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여러 가지 사정 또 마땅히 가야 될 자리 등등이 이제 여의치 않아서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민주정책 연구원을 총선 앞두고 하는 건 필요하다는 예. 많은 분들의 권유. 저도 뭐 작년 연말부터 권유를 했습니다만 예. 그런 권유를 받아들여서 일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무슨 친정 체제 또는 예.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분들이 당으로 오는 거 아니냐. 라는 예. 우려나 저는 그런 이제 시각은 그렇게 맞은 것은 아니다. 기우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정철 민주원장 가장 큰 장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꼽는다면. 판단, 그러니까 기획이라 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상황을 보고 기획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좋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우리 전해철 단장님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저는 그냥 그 소신을 가지고 예. 묵직하게 예.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패널들 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신 교수님,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1분 30초 내에 질문을 감사합니다. 예.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짤막하게 두 개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문화제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대권주자 레이스 합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여권 핵심부의 뜻이 실린 것인지 아니면 총선 붐 조성을 위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워낙 정국이 꼬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표 회동 형식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만 벌이고 있으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당 대표 회동보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1대1 회동을 통해서 꼬인 실타래를 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과거에도 5당 대표 회동을 해왔습니다. 또 여권에서도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을 남북 회담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에 선호해 왔어요. 그렇다 한다면은 나머지 세 야당은 지금 뭐 북한의 쌀 식량 지원이라든지 뭐 추경 문제는 큰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이견이 있는 제1야당 대표와 1대1 談판을 통해서 거기서 맞짱 토론을 통해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그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당에서 이런 문제야말로 과감하게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서 이 정부 돌파구를 열애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 답변 시간도 제한이 있습니까? 길게 안 하실수록 좋고요. 그런데 질문 한 가지씩만 해주시라고 부탁했는데 왜 두 개 하십니까? 1분 30초 내요. 1분 30초도 넘었어요. 이제 다른 패널들 한 가지만 질문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 양영철 원장이 이야기했던 유시민 이사장이나 또 조국 수석이 이야기한 것은 특별하게 사전에 이야기하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희망사항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대선 후보도 그렇습니다만 선출직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의사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이제 권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의 의사가 결정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가정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별로 맞지도 않고 또 상황을 실제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해서 본인들의 의사 또 의견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주로 자유한국당에서 1대1 그렇게 대표 회담 또 대통령과 회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그건 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를 하는 또는 제안을 하는 가장 큰 취지는 협치거든요.
대화로 풀어보자.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당대표든 또는 원내대표 간에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 협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한 형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1월에 굉장히 어렵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국정상설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1회를 했고요. 당시 합의 내용도 한 12가지지만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을 하면서 앞으로 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유지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정치와 또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협치의 모범이 되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에 올 2월, 3월에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협치의 틀을 깨면서 다시 1대1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제안을 했던 게 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원내대표 간 5당이었지만 그걸 좀 바꿔서 당대표 간 해도 좋다. 그다음에 그걸 한 다음에 이후에 필요하다면 3당 또는 1당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의 면을 굳이 깨면서 1대1로 하자는 것은 사실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협치라는 것은 당에 대한 특정된 당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회와 협치를 하는 건데 이와 같이 자유한국당의 이야기에서 1대1로 한 다음에 그 협치의 뜰을 깨는 거에서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협치의 기본 전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정쟁을 하기 위한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상대방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막말이라든지 또는 철진한 색깔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대표회담을 한다는 것은 제안한다는 것은 저는 진정성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 현재 1대1 이야기는 저는 형식과 좀 내용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에서 제안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것 그러시죠.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전 의원님 말씀드려 보면 앞으로 전국이 잘 안 풀릴 것 같아요. 오늘 한 칼럼니스트가 국회 집권당이 없다라는 칼럼을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국회가 구실을 못하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이 크고 실제로 국정에 대한 책임 있는 집권당의 모습이 안 보이고 오히려 야당만 보인다. 그리고 집권당도 야당처럼 하고 있다. 두 번째, 국회에 정치인은 안 보이고 법률가만 보여가지고 시시비비만 따지고 있다.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정치적 상상력이 빈곤하다. 정치를 산술로 생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전투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소위 이제 독재 정부 하에서도 집권당에서 청와대가 내린 법률안도 바꾸고 인사도 바꾸고 그런데 지금 집권당은 집권당이 아니라 거의 청와대에서 하는 것을 국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 집권당이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맞지 않고요. 지금 집권당의 역할을 먼저 저는 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누구하고 먼저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상대방은 대통령 이전에 여당입니다. 국회 내에서 그 대화를 하면서 필요하면 또는 미진하면 그러면 대통령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기본 전제는 뭐냐면 여야가 대화를 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야가 대화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대통령과 대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오히려 훨씬 구태정치지 않나요? 옛날에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 때 일회성 일과성으로 해서 대통령을 만나면 다 풀어진다. 거꾸로 보면 여당은 아무런 존재가 없고 존재 가치가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이전에 정치권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 형식이 실제로는 계속 되어가는 협치의 제도화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에 대해서 내각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거무시가 됐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추경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개혁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그런 해결도 중요하지만 한 번씩 이례적 일과적으로 풀어나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를 계속적으로 구태에 머물러 있게 한다. 그래서 이 시급한 현안을 푸는 것 역시도 가능하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적 틀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여당이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논리적 모순 아닌가라고 한 생각합니다. 말씀만 드리면은요. 야당이 여당을 인정하지 않건 또 계속 밖에서 장애를 투쟁을 하든지 간에 국회가 돌아가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민생 문제가 풀게 하는 책임은 집권당에 있는 겁니다. 그 야당 맨날 탑탑해봤자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어제 호프 모임 제안 또 함께 하고 했는데 그런 노력을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감 표명 그거 못 돼요. 하면 되는 거지. 유감 표명 해가지고 빨리 추경 심사하는 게 중요하지.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어제 호프 모임에서 별날 생산적인 게 안 나왔다 얘기하면 집권당 여당 대표 원내대표 뭐 하래요? 유감이냐 사과냐 저는 그걸 떠나서요. 우리 정태근 의원님도 이제 정치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패스트 트랙을 보는 시각과 그리고 거기에 접근하는 우리 마음가짐 또는 앞으로 해야 될 지향점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정치적 산술이고 정치적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태근 의원님, 참고로 이분은 전해철 민주당 특보단장입니다. 원내대표 이인영 대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또 그런 노력에 말씀해 주신 예. 것에 대해서는 잘 듣겠습니다. 우리 정태근 의원께서 나라 걱정 많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항상 뉴스와이드에서도 국회 걱정, 나라 걱정 많이 하십니다. 자, 차재원 교수 질문하실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 총선도 총선이지만 다음 또 이 뭡니까 대선에 대비하는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 범여권에서 차기 지금 뭐 주자 중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총리의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이낙연 총리가 최근에 총선에 대해서 역할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에 그러면 이낙연 총리를 이 총선 때 간판으로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까지는 저는 충분히 놓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현재의 당대표는 그리고 또 그 당시 내년 총선 때도 여전히 당대표는 이해찬 대표라는 겁니다. 지금 또 이해찬 대표 지금 특별단장님께서 나오셨는데 그래서 이낙연 총리의 간판론은 그럴 수 있지만 그때 그러면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의 역할은 뭘 것이냐. 두 사람의 관계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낙연 총리. 아니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간판론과 아울러서 이해찬 총리의 이해찬 대표의 이해찬 역할로. 대표. 이해찬 총리 아닙니다. 총리하고 전 총리. 예. 총선 승리 제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에 봐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개혁 입법이라든지 또 추가로 민생 입법,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총선 승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강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어떤 자리라 하더라도 전혀 마다하지 않고 모두가 참여해야만이 총선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총리께서도 확실하게 역할을 하실 거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면 본인이 직접 출마하시든지 아니면 총선을 와서 여러 가지 뭐 간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앞장서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전국적으로 또 하시든지 등등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낙연 총리께서 잘 하실 거다. 또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낙연 총리의 어떤 역할을 규정 짓는 것은 좀 빠른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주어졌을 때 이해찬 대표님과의 관계는 잔연히 설정되고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당이 성공하기 위해서 또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찬 대표의 성공, 내년 총선 승리뿐만이 아니고 내년 8월에 임기 마칠 때까지 잘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께서는 사실 오랜 기간 정치를 해오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정책 또는 기획, 전략, 때로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잘 하실 거다라고 믿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역할의 갈등이라든지 또 역할의 모호함에 그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해찬 대표 역할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당내 정치권 일각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는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지금 야당에 대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 도둑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지나치게 강성적인 그러니까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총선에서는 나름대로 중도표를 모으는데 약간은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당의 우려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실제로 이해찬 대표께서 몇 번 이제 강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저도 없었으면 좋을 수도 있다라고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의원총회라든지 아니면 당 지도부 최고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수렴되고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고 저희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발표되거나 할 때는 이해찬 대표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에 못지않게 충분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수렴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해찬 대표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몇 마디 말씀 때문에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저는 좀 기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이제 온라인상의 당원분들이나 또 현장에 가서 많은 당원분들 보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분노하고 분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이든 또 우리 지지층이든 이렇게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당에서 저희 지지층들이 이야기하는 이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지나친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분도 아니고 당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예. 걱정하시는 분들이 예. 그러더라고요. 예, 자, 알겠습니다. 정기남 교수 질문해 주실까요? 네, 이렇게 뉴스아이디 시청자를 위해서 이렇게 전해철 직접 나와주셔서 예. 그다음 패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아이고 사회자도 못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 이제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그 이인영 원내대표 당선이라고 하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전해철 의원님께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어떤 깃발을 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당청 간의 소통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해철 의원님이 가장 적임자일 수도 있고 거기서 좀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라는 평가에서 진짜 민주당 정부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전해철 의원님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뉴스아이디 시청자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총선 승리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총선 이후에 정치인 전해철 의원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집권 후반기를 또 끌어가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된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원내대표 선거는 그렇게 하기에는 워낙 그 개개 의원분들이 생각하는 이 층도 넓고 또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개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이 꼭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의견을 자제했고요. 또 초기에 너무 이렇게 프레임이 제감이 있는 어떤 후보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도 저한테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이인영 후보가 이야기하는 통합, 화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후보보다도 많은 점수를 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 점수를 줬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제가 지지를 했던 것은 사실인데 사실 노웅래 의원님이나 특히 우리 김태년 의원님 같으면 저하고 10수 이상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인영 의원이 이번에만은 통합과 화합에 한번 원내대표가 돼서 총선 승리를 위한 당의 구심점이 돼보겠다 또는 당의 좀 모습이 돼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해준 그 결과가 이번에 원내대표로 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인영 원내대표가 돼서 특히 청와대나 정부하고 소통 관계를 더 노력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본인이 원내대표 선거 그 설명을 할 때 또 출정을 할 때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한 점 의혹이 없이 또는 의심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잘 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선 승리가 중요해서 제가 이제 특보단장직을 맡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무튼 당에 작든 크든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바람을 가지고 있고 총선 승리를 하고 난다면 이후에 해야 될 것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이번 20대에서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특히 21대에서 그런 입법들이나 국회에서 해야 될 정치개혁의 과제들을 잘하는 게 필요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당이 좀 더 우뚝 섰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정책 정당 그리고 좀 더 민주적인 정당, 늘 혁신하는 정당으로 잘 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당이 잘 서는 모습에 또한 제가 한번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역할 역시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네. 정기남 교수 마지막 질문의 핵심은 총선 끝나고 대선 출마 선언할 거냐 그걸 물어보고 저는 당대표 출마 당 대표 출마 선언. 예. 그거는 그런 구상을 좀 가지고 계셔야 또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까마귀도 그림을 물어보는데요. 저는 그 당 대표 출마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 당이 좀 그런 그 역할과 확실하게 당에 자리매김하는데 제가
실제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2007년 말 참여정부 끝나고 나서 출마할 때 사실 변호사 하다가 이제 민정수석 하다 출마할 때 두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노무현 정신을 잇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그 평생을 이야기하셨던 정치개혁에 제가 한번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치개혁의 한 주요한 그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정당 개혁이고 그 정당이 중심 잘 서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제가 민주당이 우뚝 서는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정욱 변호사 질문하시죠. 저는 이제 이거 막말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 그 몇 년에 한번 볼 수 있는 역대급 막말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달머 또는 이제 사이코패스, 한세병 오늘 이게 박쥐까지요. 근데 뭐 제가 의원님 과거를 쭉 찾아보니까 의원님에게 막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의원님이 모시고 있는 이해찬 대표는요. 뭐 도둑머 저는 이제 또는 국가원수 모독죄라든지 결코 이게 막말로부터 자유로운 분은 아니라 봅니다. 이런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품격 있는 정치가 될지 의원님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래 자유한국당에서 했던 막말은 정말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인용도 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정도의 막말을 적어도 공당의 대표가 한다는 것은 저는 그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은 정말 분노할 정도로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좀 비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정말 화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격정적인 용어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역시도 전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특히 지도부가 하고 있는 그런 막말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자제하면 좋겠고 그런 부분은 없어지는 것이 저희 정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실 때 이찬 대표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했는데 사실 그 패스트트랙 그 국면이나 이렇게 쭉 할 때 정말 저희들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법,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제가 19대 말에 그 필리버스터를 수일간,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다 하나의 이유죠. 그 법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 법이라는 게 동물국회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탄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야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 우선적으로 주도해서 만들었던 법인데 그런 부분이 일거에 그 무너질 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무력감인 거거든요. 그리고 밖에서는 너희들 뭐 하냐고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력이라는 게 물론 야당과 함께 할 때도 정치력이지만 때로는 국민들이 보거나 또 지지자가 봤을 때는 그럴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심정도 있는데 그럴 때 정말 그 분노와 그 화냄에 의해서 표현했던 용어를 앞에 이야기했던 그 막말과 저는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막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또 민주당이라든지 여권도 좀 몇 번 좀 곤란한 말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정태근 의원께서 1대1 회동 못 받을 이유 없지 않느냐 그런 질문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패널께서 좀 여야가 합동으로 국민들한테 이런 좀 막말한 것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합동 사과회견 같은 것 하면 어떠겠느냐 그런 얘기도 한 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적으로 이제 막말에 대해서 무슨 이제 법적으로도 하고 또는 윤리위 뭐 제소도 하고 하는데 저도 그런 문제를 법으로 다루거나 또는 뭐 어떤 소정의 책임을 지는 절차로 가는 것들이 늘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문제야말로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 역시도 정치적 책임을 훨씬 더 무겁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무튼 어떤 형식과 과정을 거치더라도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막말 좀 저희들이 안 다뤘으면 좋겠어요. 막말 다룰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김면성 교수 잘 아시죠? 오늘 전해철 단장 오신다고 옷도 산뜻하게 입고 왔는데. 제가 말랑말랑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질문하시죠. 좀 말랑말랑한 질문 하나 제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질문들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하는 유튜브에도 이제 한번 출연해 주셨는데 아무튼 곧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10주기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전해철 의원의 그러니까 연관 검색어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빠질 수가 없는데 좀 소회가 어떠신지와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국민들이 모르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 들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모레죠. 이제 봉화 마을을 가도 그렇고 또 앞에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많은 그 생각들이 듭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대통령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보호자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번 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 또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좀 비탄함, 아쉬움이 있는 늘 이 5월 23일 전후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하게 이제 에피소드나 그런 걸 떠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근래 또 일화 에피소드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그 정치 개혁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선거구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패스트트랙으로 실었습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늘 이야기하셨던 게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아가서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 비례성이 강화되는 것 또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또는 선거구제에 있어서 비례를 좀 더 확대하는 것 등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정치 개혁의 하나의 중요한 축 중의 하나다 생각을 해서 나름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실천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특보단장을 맡은 전해철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때 아니겠습니까? 예. 여당의 특보단장 자리 참 힘든 자리인데 잘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